고금소총과 야담. 구세주 미륵불. 자고로 나라가 망하는 단계에 이르거나 혹은 세기말의 분위기가 되면 곳곳에서 이제 곧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온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살아남는다. 하고 외치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판치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려와 조선시대에 종말을 주장하는 예언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에 의하면 고려 우왕 무렵인 1382년 이금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금은 현재 경상남도 고성 출신인데 자신이 일종의 구세주인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을 상대로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나는 미륵불이며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나 이외에 다른 신들한테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자나 말과 소와 고기를 먹는 자 또는 재물을 남한테 나누어 주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을 것이다. 만일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3월의 해와 달이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금의 선전을 그대로 믿은 많은 백성이 그에게 쌀과 비단과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소와 말의 고기를 먹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남한테 나눠주었습니다. 자기 말이 먹혀드는 것을 본 이금은 나는 산과 강의 귀신들을 일본에 보내어 왜구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라는 새로운 선전을 하며 백성을 현혹했습니다. 이금의 주장을 가장 잘 믿은 이는 무당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성황당과 사당의 모신 신의를 철거하고 이금을 부처같이 섬기며 그한테 복을 빌었습니다. 종아라는 이름을 가진 불량배와 무리는 자신들을 이금의 제자라고 속이고 다녔으며 그들이 나타나면 마을의 지방 관리들은 객관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사의 벼슬을 지냈던 양원격이란 사람도 이금을 섬기는 신도가 되었을 만큼 이금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금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에 나타나자 청주 목사인 권한은 이금을 포함한 5명의 우두머리를 따로 유인한 다음 재빨리 묶어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렸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여 이금 등 5명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양원격은 달아났다가 붙잡혀서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다가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한때 기세등등했던 이금의 무리는 허무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금의 죽음으로부터 300년 후인 1688년에는 여완이라는 승려가 민간에 요망한 소문을 퍼뜨리며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완은 강원도 통천 출신으로 황해도 백성을 상대로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나는 3년 동안 공부를 하여 돌을 깨우쳤다. 일찍이 강원도 기마의 천불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7개의 별이 나에게 내려와 사만을 주었다. 이제 석가모니의 운수는 끝났고 앞으로는 미륵이 세상을 다스린다. 또한 이 세상은 오래 갈 수가 없으니 용이 곧 아들을 낳아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경기도 양주에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정감록에서 말하는 구세주인 정도령이고 그의 아내인 무당이 곧 용녀 부인인데 그들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오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 당신은 숙종 임금 14년이었는데 심한 흉년이 들어 곳곳에서 민심이 흉흉하던 때였습니다. 여완의 선동은 불안한 백성들에게 매우 잘 먹혀들었고 순식간에 여완을 따르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여완은 그들을 상대로 7월에 한양은 큰 비가 내려서 산이 무너지고 궁궐도 지킬 수 없게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15일에 여완과 그 일당인 황해와 정원태 등은 각자 칼과 가북과 투구 등의 군장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여완의 아내인 원양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한양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비 오기를 기다렸다가 대궐을 침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비가 오지 않자 여완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의 공부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늘이 아직 응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삼각산에 올라가 경문을 외며 하늘에 빌어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으나 아무리 빌어도 한양은 무사했습니다. 결국 여완이 꾸민 계획은 모두 수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여완 일당은 의금부에 체포되어 모조리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거인 식인종.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장사꾼 한 명이 미역을 사기 위해 제주도로 갔는데 그곳에서 두 다리가 잘린 노인 한 명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장사꾼이 어르신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리가 잘렸습니까? 라고 묻자 노인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장사꾼한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20여 명의 동료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하루 이상 계속되다가 마침내 어느 섬에 도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섬에는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 위에는 높은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바람과 파도에 시달린 터라 노인 일행은 지치고 목이 말라 혹시 저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막상 집 앞에 도착하자 집의 문이 열리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키가 무려 60m나 되었고 허리에 둘레는 10명의 사람이 끌어안아야 할 만큼 굵었습니다. 얼굴은 먹물처럼 새까맣고 두 눈동자는 등잔불처럼 빨갛게 타올랐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붉은 실처럼 생겼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는 마치 당나귀의 울음소리와 같아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노인 일행을 본 집의 주인, 즉 거인은 큼지막한 두 손으로 일행을 모두 잡아채서는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의 대문을 닫더니 나무 장작들을 가져와서 마당에 쌓아 불을 지르고는 일행 중에 키가 큰 젊은이 한 명을 한 손으로 움켜잡더니 곧바로 장작불에 던져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젊은이의 시체를 잡아서 입으로 가져가더니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그걸 본 일행들은 소름이 끼치면서 비로소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인은 무시무시한 식인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먹은 거인은 큰 항아리에 보관된 술을 실컷 퍼마시고는 천둥처럼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노인 일행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집의 대문이 너무 크고 집 근처를 둘러싼 나무 담장의 높이가 무려 90m나 되어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일행이 울고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나서서 이대로 가만히 잡아먹힐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가진 칼로 거인의 눈을 찌른 뒤에 목을 찔러서라도 맞서 싸워보자 하고 설득하여 모두 그 의견에 따랐습니다. 자고 있는 거인한테 일행이 달려들어 옷 속에 넣어둔 칼을 꺼내서 거인의 눈을 찌르자 거인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일행을 잡고자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일행은 집의 뒤뜰에 놓인 울타리 안에 양과 돼지들이 60여 마리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빨리 울타리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일행을 잡지 못하고 눈을 다쳐 앞을 못 보게 된 거인은 대문을 열고는 양과 돼지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가축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남은 일행을 잡으려는 속셈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일행은 각자 양이나 돼지를 등에 지고 나갔기에 거인이 아무리 손으로 만져봐야 짐승들만 만질 뿐이어서 일행들을 붙잡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일행은 배로 달려가 타고는 떠날 준비를 했는데 거인이 언덕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자 잠시 후 거인과 똑같이 생긴 3명의 거인이 나타나더니 배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덩치가 어찌나 큰지 한 번 걸을 때마다 거리가 약 10.8m나 좁혀지며 순식간에 일행이 담배에 다다랐습니다. 거인들이 배전을 잡고 배를 당겨보려 하자 일행들은 배의 돛대로 거인의 손가락을 내려찍고 거인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안 서둘러 배를 띄우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거인들은
바다를 건너지는 못하는지 일행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간신히 식인종 거인들의 섬에서 벗어났지만 도중에 심한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져 일행은 모조리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인은 겨우 부서진 배의 판자 조각을 붙잡고 바다 위를 떠돌다가 그만 악어에게 두 다리를 먹히고 목숨만 건진 상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만나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고기 인간. 경상남도 통영시의 수우도는 인구 60명 안팎의 작은 섬이지만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우도 주민들은 설운이라는 초인적인 힘과 용맹을 지닌 인물을 신으로 숭배하며 매년 10월 보름마다 사당인 지령사에서 그를 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수우도의 전설에 따르면 설운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옛날 수우도에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를 놓고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던 중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무려 1년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설운이었습니다. 설운은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영리했으며 힘도 셌습니다. 그보다 더 특별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설운은 자라면서 몸에 물고기 같은 비늘이 솟아났으며 허파에는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달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설운은 보름 동안이나 수영을 하고도 지치지 않았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두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당시 수우도를 포함한 남해안 일대는 일본에서 쳐들어온 해적인 왜구의 노략질에 크게 시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수우도에도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어느새 청년으로 자라난 설운은 고향 사람들을 괴롭히고 생선과 쌀 등을 마구 빼앗아가는 왜구를 보고 크게 화가 나서 그들을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우도의 은박산에 올라간 설운은 왜구들을 태운 해적선을 보고는 가지고 간 부채를 꺼내서 그들을 향해 슬슬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한 바다에 갑자기 거센 태풍이 불어 해적선이 죄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나운 왜구라고 해도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태풍을 당해낼 도리는 없었습니다. 이 덕분에 남해안 일대에는 태풍을 두려워하여 한동안 왜구가 나타나지 않았고 주민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고기잡이에 몰두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운 덕분이어서 수우도 주민들은 설운을 가리켜 장군이라고 부르며 그의 힘과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양의 조정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금 수우도에는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모를 설운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이 고기잡이를 할 수가 없어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우니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 하루빨리 설운을 토벌해야 한다. 헛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 설운에게 앙심을 품은 왜구들인지 아니면 설운의 힘을 두려워한 나쁜 관리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좌우지간 조정에서는 설운을 모함하는 헛소문을 그대로 믿어서 호주판관이라는 관리한테 많은 수의 관군을 보내 설운을 죽이거나 붙잡아 들이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군이 많고 훈련이 잘 되었다 한들 설운을 상대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구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설운이 부채를 흔들면 무시무시한 태풍이 불어닥쳐 관군과 배를 침몰시켜버리니 계속 관군을 보내봤자 모조리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물고기의 밥이 될 뿐이었습니다. 관군을 실컷 농락한 설운은 호주 판관이 머무는 관하로 쳐들어가 판관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 그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습니다. 이는 판관이 자신이나 다른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인질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판관의 아내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설운을 미개한 도적놈이라고 업신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설운을 향해 판관은 아내도 못 지킨 못난 남편이니 저는 이제부터 장군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아양을 떨어 설운의 호감을 산 뒤 급기야 설운과 지내며
2명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로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고 그 틈을 노려 판관의 아내는 장군님한테도 약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하고 집요하게 물어본 끝에 서른으로부터 목을 자르고 거기에 메밀가루를 뿌리면 나는 죽게 된다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른의 약점을 파악한 판관의 아내는 서른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먼저 2아이를 통나무로 만든 배에 실어 바다로 띄워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관군에게 자신과 서른의 위치를 알려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들이닥친 관군이 서른의 목을 칼로 베자 그 목이 다시 몸과 붙으려 했습니다. 이때 판관의 아내가 메밀가루를 뿌리자 목이 몸과 붙지 못하여 서른은 죽고 말았습니다. 서른이 죽자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도 주민들은 서른이 지켜주어 왜구가 없던 때를 그리워하여 죽은 서른을 신으로 섬기며 그를 숭배하는 제사를 매년 10월 보름마다 엄숙히 지냈는데 지금도 그 풍속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 옛날 홍성군에 2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죽자 욕심이 많았던 형은 죽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몽땅 가로채고는 동생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동생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금을 파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가 된 동생은 소금 가마니를 등에 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산을 넘어가다 힘들어 쉬던 도중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여우가 사람의 해골을 덮어쓰고는 공중으로 제주넘기를 3번 하자 할머니로 둔갑한 것입니다. 할머니로 변한 여우는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동생은 사람의 해골을 쓰고 둔갑한 여우라면 분명히 나쁜 짐승일 테고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니 내가 뒤따라가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여우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는 산을 넘어 큰 마을로 가더니 부잣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여우를 보더니 외할머니가 오셨다 라고 외치며 몰려 나와 반갑게 인사를 올리면서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여우를 따라온 소금장수가 나서서 사람들한테 나는 먼 곳에서 온 소금장수인데 배가 고프니 식사나 한 끼 차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여 잘 얻어먹고는 대접을 잘 받았으니 그 답례로 제주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집안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제주를 넘다가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들어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를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매우 놀란 집안 사람들한테 소금장수는 저 시체를 잘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시체는 온몸이 붉은 털로 뒤덮인 불여우로 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불여우가 덮어쓴 해골은 그 부잣집의 진짜 외할머니였습니다. 외손자의 결혼식을 보러 산을 넘던 할머니는 도중에 불여우의 습격을 당했고 외할머니를 잡아먹은 불여우는 할머니의 해골을 머리에 덮어쓰고는 부잣집 외할머니로 둔갑했던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부잣집 사람들은 외할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소금장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땅을 사고 큰 집을 지은 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금장수로 가난하게 살던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질투가 난 형이 동생의 집으로 달려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연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동생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많은 형은 자신도 동생처럼 소금 가마니를 지고 산으로 가서 지나가는 할머니를 쫓아 부잣집으로 들어간 다음 저 할머니는 둔갑한 불여우다 하고 소리치고는 막대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둔갑한 불여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고 살인죄를 저지른 형은 분노한 부잣집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은 시체를 거두어 잘 묻어주고는 형의 남은 가족을 보살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서생원 집 막내딸이 시집을 간 지 한 달 만에 친정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자 시집살이가 고된 것이 아닌가 하고 어머니가 걱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막내야, 너 시집살이가 고돼서 그런 거냐?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아니요. 그럼 너의 서방이 속이라도 썩이더냐? 아, 아니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운 모양이구나.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디 몸이라도 아픈 거냐? 아니요. 아프지 않은데 아랫배에 뭐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요. 마음이 깨름직해요. 너 그럼 임신을 한 것이 아니냐? 아니요. 그냥 뱃속이 그렇다니까요. 아무래도 괴이하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의원을 불러 딸을 진맥해 보았으나 임신은 물론 병도 아니었습니다. 막내야, 의원 말씀이 임신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는데 왜 아랫배가 그렇다는 거냐? 어미에게 숨길 게 무엇이 있겠느냐? 어서 말해봐라. 그제야 막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의원이 모르는 거예요. 서방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올 때면 꼭 무만 한 것을 갖고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고추만한 것을 갖고 나가지 뭐예요. 그 줄어든 만큼 저의 뱃속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걱정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